자, 오늘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죠?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먼저 디시전 트리, 영어로는 디시전 트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결정나무 분석이라는 건데 결정나무 분석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나무 분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류나무라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분석 절차가 어떻게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중요한 거를 뭐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죠? 이미 계속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보시면 우리 통계,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중에서 오늘 할 내용은 지도학습이고요. 그죠? 그 중에서 목적 변수가 있습니다. 타겟 변수, 즉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수치형 자료는 예측 변수라고 하는데 오늘은 수치형 변수가 아니고 분류해서 범정 변수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디시전 트리 중에서도 분류나무예요. 회귀나무하고 분류나무 중에서 오늘은 우리 분류나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서 우리 이거를 앞으로 다 배울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결정나무 분석. 그래서 디시전 트리, 영어로는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의사결정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결정나무 분석이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나무 분석에 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시전 트리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값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한번 자르고 세 번째 이렇게 자르고 네 번째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점들을 계속 쪼개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게 디시전 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는 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 우리 배웠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선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방법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계학에서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어로는 SVM이라고 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는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을 그어서 이 평행선을 요거를 마진이라고 하는데 멀리 떨어진 거, 마진. 그 마진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찾아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퍼셉트론이 이제 인공지능의 시초구죠. 그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결정선을 그어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분석 기법들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분류는 A하고 B가 있으면 A, B를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규칙을 찾아낼 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방법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그런 데이터들마다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겠죠. 데이터 분포의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거는 디시전 트리가 정확하게 또 잘 맞출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B 모델이 더 잘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모델, B 모델, 우리가 기법들이라고 하죠. 모델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고 그 특징을 잘 알아두면 A와 B, C, D 이렇게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각각의 모델들의 정확도를 우리가 따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나중에 보시면 모델 컴페어리전, 모델 비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통계학하고 차이점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통계학은 우리가 가설 검정을 이용해서 데이터량이 적을 때 가설 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A가 맞은지 B가 맞는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기법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우리가 그 기계학습은 정확도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정확도를 예측하고 패턴을 분류해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목적 자체가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기본 목적이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기계학습은 목적 자체가 기계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지능을 만들고 그래서 정확도가 제일 최우선 목적이에요.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또는 패턴을 추출해내는 목적이고 그거를 활용해서 기업의 경영에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모델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가 쉬워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러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로는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모델을 잘 사람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른 모델보다 우리가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해서 설명력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죠. 설명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더 필요하면은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예측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분류하거나 또는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과 예측 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의사결정 규칙을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 구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쪽이 뿌리 노드고요. 뿌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지가 쭉쭉쭉쭉 가지가 나무가 자라듯이 가지가 쭉쭉쭉쭉 펼쳐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거꾸로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인데 은행 고객 대출 제한 수락 여부라 그래서 은행에서 어떤 새로운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어요. 대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대출 상품을 어느 고객한테 우리 고객의 누구한테 이거를 광고를 이벤트를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은지를 우리가 골라내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실습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대출 제한을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존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대출을 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골라내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트리 또는 인공지능 또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고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es가 있고요, no가 있어요. 그래서 yes는 대출을 수락한 사람, 기존에 대출을 이미 우리 은행으로부터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no는 안 하는 사람, 그죠? 대출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보시면 이 부분이 348명하고 3,402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00명하고 348명이 원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쪼개본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계속 한번 쪼개본 겁니다. 그래서 쪼개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의 목적은 예스인 사람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예스인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면 왼쪽에 보면 제일 밑에 예스라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그래서 총 한 5개가 예스인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예스인 사람을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표시하는지는 우리가 오늘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예스인 사람들을 보려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쪼개집니다. 제일 위에 보면 얘가 규칙이에요. 인컴. 그래서 수입이 107달러 또는 100만 달러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107 이상이면 이라고 돼 있죠? 107 이상이면 왼쪽으로, 107 이상 미만이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노가 아니고 예스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봅시다. 그죠? 그래서 인컴이 107 이상인 사람으로 내려갔더니 한 번 더 꺾이네요. 그죠?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패밀리라는 건 이제 가족 수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2.5명보다 높은 거와 낮은 거로 또 나눠지네요. 자, 우리는 패밀리가 2.5보다 낮은 사람도 있겠죠? 여기도 예스가 있으니까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2.5 이상인 사람. 자, 규칙이 2개가 생겼죠. 처음에 뭘 봐요? 인컴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 패밀리를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인컴을 한 번 더 물어봐. 앞에 물어봤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컴이 또 107보다 크고 패밀리가 2.5명, 3명 이상, 2.5니까 3명 이상이겠죠? 그래서 자식이 3명 이상이면서 다시 한번 인컴이 115 이상인 거를 또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예스일 확률이 어떻게 돼요? 157명 중에 2명. 거의 99% 이상 되죠? 98% 이상 예스일 확률이라는 거죠. 거의 이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예스인 사람들이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따져볼 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골라내면 돼요? 우리 고객 중에서 인컴이 107, 그 다음에 패밀리가 3명 이상,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컴이 115 이상인 사람을 하면 거의 95%, 98% 이상 우리가 응답할 확률,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8명, 2명이니까 조금 미미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규칙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규칙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쓸 것인지를 이거를 찾아서 마케팅 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우리 CRM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여기도 인컴이 만약에 115보다 적으면 그 다음에는 CCAVG라고 해서 평균 카드 값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값을 가지고 또 요걸 통해서 또 골라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칙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규칙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의사결정 나무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의사결정 나무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트리 앤 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if, and, 그 다음에 또 if 조건절을 계속 주는 거죠. 이러할 때 뭐뭐보다 크냐 작으냐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if then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반 사람들이. 그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참 사용하기 쉬운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은 나무 모델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나무 모델로 표시가 되고 그런 규칙을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나중에 if, then 이렇게 해서 규칙이 성립이 되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재기적 분할이라 그러는데 재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A하고 B를 구분하는 겁니다. 즉 나는 남자이면서 여자일 경우는 없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소속이 되면 A 아니면 B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규칙, 룰에 의하면 인컴이 107보다 크거나 작거나 완전하게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나는 A이면서 B인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기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 가지치기라는 거는 나무를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요. 우리가 나무 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가지들을 이렇게 쳐버리죠. 그죠? 너무 많이 삐져나가니까. 왜 그러냐면은 나무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미 없는 나무 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성장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프로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일정 수준이 안 되는 데이터들은 룰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한 명이 있다 그러면 룰로서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규칙으로는 만들어지지만 그런 규칙을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습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몇 명 정도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튜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최적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몇 개 이렇게 해서 계속 집어넣으면서 모델을 찾아내는 거였었어요. 옛날에는. 예, 저희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툴들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튜닝으로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화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걸 이제 튜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계속 배울 거예요. 자, 적용 분야로는 우리 은행 대출하는 것들, 그죠? 은행 대출을 하러 오면 과연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대출을 해줄까 말까, 그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카드 발급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카드 발급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은 카드사 같은 경우에 카드 신용 불량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계속 학습합니다. 학습을 해서 학습한 모델을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카드 대출하는 은행원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시스템에 탑재해 놓으면 우리가 카드 신용사에다가 이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 신용 점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한테 카드를 발급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할 고객인지 아닌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yes, no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A인지 B인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분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클래스라는 게 A, B, C, D를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모델,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그 다음에 요거는 노드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노드. 요 각각을 하나하나 꼭지점들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는 데이터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한 3,000개 데이터가 묶여져 있다가 이게 점점 갈라지면서 데이터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뿌리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노드인데 이 부모 노드는 밑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노드가 있으면 부모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어떤 노드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차일드 노드 또는 자식 노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또 있으니까 얘는 밑에 있으니까 얘가 부모 노드고 얘가 자식 노드가 되겠죠? 얘네 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는 부모 노드면서 자식 노드입니다. 같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고 마지막에 결정이 돼 있는 어떤 그룹 또는 노드, 여기서는 노드라고 불렀죠. 노드를 우리가 터미널 노드 또는 단말 노드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를 하는 방법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 나무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분류 나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리그레션 트리, 회귀 나무라 그럽니다. 우리 통계 시간에 배웠죠? 회귀 분석할 때 배웠죠? 회귀 분석의 결과 변수는 우리가 수치형 변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내년도 GDP,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출액 이런 것들을 예출하는 거를 우리가 마지막 변수가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변수를 우리가 예측 변수라고 하는데 수치형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형 변수는 yes, no로 구분되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한 값을 갖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델을 하는 거를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예측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re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무도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무 노드가 yes, no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값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회귀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값이 yes, no로 이루어진 값이면 그거를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분류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회귀하고 분류하고 예측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분류는 목표 변수가 yes, no로 해서 그걸 알아맞추는 거고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변수가 어떤 값을 연속적인 수치형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리그레션 또는 회귀나무라고 부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 데이터를 A와 B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A로 나눌 거냐, B로 나눌 거냐. 그 다음에 A 규칙이 더 잘 나눈 거냐, B 규칙이 잘 나눈 거냐를 우리가 구분해낼 때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수입이 제일 중요한 변수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변수가.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분할 알고리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카트. 카트의 내용을 보시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그럼 얘는 딱 보면 뭐겠어요? 아, 분류도 가능하고 회귀도 예측도 가능한 모델 나무구나.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카트라고 부릅니다. C-A-R-T.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만들었어요. 야,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만든 게 C5.0이라는 겁니다. C4.5, 5.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4.5, 5.0 요즘 이제 5.0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웠던 교차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 카이스퀘어 분석도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카이스퀘어 분석 기법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케이드 또는 체이드, 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트리를 이용할 때는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이 각각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는 계산은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계산은 안 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알고리즘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어야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그 밑에 또 다른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이 각각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불순도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기적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거를 A, B로 그룹핑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카트, C5.0, 그 다음에 케이드, 이렇게 부르고요. 이 각각이 그 안에서 어떤 값을 도출해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 값을 쓸 때,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 카이스트 제곱 통계량,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요 재기적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여기 카트가 뭘 사용하냐면 진위 지수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해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표가 나오니까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트는 진위 지수, C5.0은 엔트로피 지수, 케이드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쓴다 라고 하는 거를 뒤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의사결정 나무가 사용하는 방법론, 여기서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뭐 알고리즘 방법론이고, 그 각각의 알고리즘이 또 이용하는 그 불순도 계산하는 기법이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가 궁금해요? 불순도라는 게 있겠죠? impurity라고 하는데 불순도가 뭐지? 어떤 개념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불순도입니다. 불순도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쪼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나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분류나무는 우리 목표 변수가 범주형 변수죠?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요렇게 쪼개는 겁니다. 여기서 쪼갠다는 의미가 뭐냐면 분류한다. 그러면 분류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어떻게 분류하는 거죠? A는 A대로, B는 B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우리가 분류한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12명, 12명이 있으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죠. 자, 지금 우리 반에 한 20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자끼리 모여, 여자끼리 모여. 그러면 남자, 여자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이럴 때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별. 성별을 이용하면 남자 대 여자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클래스로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게 성별이 더 잘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학년별로 분류해?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좋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분류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이 의사결정 나무의 핵심이에요. 목적이에요. 자, 분류 알고리즘을 쓰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트는 진위지수, C4.5 또 5.0은 엔트로피 이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마디가 있죠. 끝마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A인지 B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그룹이. 제일 마지막 그룹은 A다 B다를 그룹을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7대1로 7이 더 많죠. 그래서 7을 여기는 non-owner 그룹, 여기는 5대 11, 11이 더 많죠? 그래서 얘는 owner 그룹.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예요. 제일 마지막에 A인지 B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를 보면 우리가 yes일 사람, no일 사람 요거를 구분해 놓고 제일 끝에 가면 제일 마지막 끝마디 노드, 터미널 노드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죠. 다 나눴더니 얘는 그러면 yes인 그룹, 얘는 no인 그룹.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둘 중에서 더 많은 거를 하면 돼요. 더 많은 거. 여기 보면 얘는 7이 더 많죠? 그래서 얘는 7인 그룹. 얘는 11이 더 많죠? 11인 그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회귀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yes, no. 즉 A그룹, B그룹이 아니고요. 점수가 있어요. 숫자가 들어와 있죠. 앞에랑 비교해 볼까요? 앞에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wner 그룹, non-owner 그룹 또는 yes 그룹, no 그룹.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하면은 뭐 정상 그룹, 도상 그룹, 도상 그룹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클래스를 딱 정의를 해줍니다.
A 클래스이고 A 클래스 또는 B 클래스 이렇게 최종 마지막 결정 노드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게 분류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얘는 A, 이렇게 가면 얘는 B.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가면 yes 그룹, 이렇게 가면 B 그룹이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분류나무의 목적이니까, 최종 목적이니까. 자, 그런데 회귀나무는 목적이 뭐냐면 yes, no가 아닙니다. 최종이.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어떤 값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 매출액이 얼마가 될까? 매출액은 yes, no가 아니죠. 그래서 매출액은 내년도에 이런 조건일 경우에 내년도 매출액은 뭐 3억이 될 것 같아. 이런 조건이면 내년도 매출액은 2억이 될 것 같아. 뭐 내년도 GDP는 얼마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트리를 이용해서 막 쪼개면 어떠한 특정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일 때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줄 때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내년도 GDP가 뭐 5% 상승할지 아니면 뭐 떨어질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이 회귀나무, 리그레션 트리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최종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이 클래스냐? 그러면 분류 모델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를 알아맞추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값을 알고 싶어 하면 리그레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변수가 수치형 변수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분류 알고리즘은 카트 또는 C5.0이 이용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쓰는 카이스퀘어는 못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배웠듯이 통계학에서 카이스퀘어는 그룹 변수,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를 우리가 분석하는 모델이죠. 따라서 카이스퀘어 분석 방법은 끝에 요거를 못 써요. 그거 빼고 카트하고 C5.0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분류나무는 3가지 다 쓸 수가 있고요. 리그레션 트리는 2가지만 쓸 수 있죠. C4.5나 카트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진짜 실습을 할 텐데 거기에 모델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얘는 나는 카트를 쓸 거야. 나는 C5.0을 쓸 거야. 나는 카이스퀘어를 쓸 거야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죠. 괜히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끝마디가 뭐냐면 그러면 끝마디가 이거를 다 더했을 때 평균이에요. 요 집단 만약에 여기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회귀나무는 우리가 분류나무는 많이 접했는데 회귀나무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평균을 이제 쓰게 되고요. 불순도 측정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SSE.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설명드렸죠?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의 차이. 그래서 이 차이의 오차값을 최소한 하는 거죠.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라 불렀고요. 평균일 때는 편차라고 불렀고, 그죠?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그래서 실제 값하고, 진짜 값하고, 우리가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도를 예측해서 더 정확하게 잘 맞춘다 안 맞춘다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과 방법은 RMSE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좋은지 A 모델이 좋은지 B 모델이 좋은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카트는 yes, no, yes, no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인컴을 2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컴이 뭐뭐보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또 필요하면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인컴을 반복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4.5, C5.0은 한 번만 물어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카트도 써보고 C5.0도 써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하면 되겠죠. 그 케이드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변수 자체가 전부 다
그 범주형 변수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쓰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기적 분할 알고리즘을 좀 정리 요약해 놓은 겁니다. 카트 C4.5 또는 C5.0 또는 케이드 이렇게 봤을 때 분류나무가 가능한 거는 셋 다 가능하죠. 그죠? 요 표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로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회귀나무 분석, 즉 예측 모형 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못 쓴다 그랬죠? 요 두 개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변수, 투입 변수, 즉 우리가 알아맞추고자 하는 알아맞추는 변수를 결과 변수라고 하고 그 결과 변수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변수를 독립 변수 또는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예측 변수는 여기는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가 다 들어갑니다. 예측 변수는. 결과 변수는 당연히 분류형 변수는 범주형이고 이런 얘기죠. 불순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는 진위, 엔트로피 뭐 이런 걸 쓰고요. 분리 모형은 이지분류, 다지분류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가지치기는 요 두 개는 교차 검증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개발자는 브라이만하고 퀼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발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